안녕하십니까. 신한대학교 신종호 교수입니다. 우리 한국해양대학교 교수님들, 이번에는 이제 PBL이라고 하는 이 문제 기반 학습으로 함께 이제 생각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학교가 너무 멋지고 참 가보고 싶은 대학입니다. 이 한국해양대학교 우리 교수님들과 이러한 소중한 인연 지속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KMOU LMS에 이제 탑재되어지는 이 PBL, 오늘 이제 이 4차 산업이라고 하는 세상에서 문제 기반 학습, 이 토대로 창의적인 이 무한한 상상력을 펼칠 수 있는 쪽으로 하나하나 안내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PBL, 문제 기반 학습인데요. 이러한 문제를 활용하여 학습자 중심으로 학습을 진행하는 교수 학습 방법이 이제 PBL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학습자들에게 실제적인 문제를 제시하고 그 제시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학습자들 상호 간에 공동으로 문제 해결 방안을 강구하고 개별 학습과 협동 학습을 통해 공통의 해결 방안을 마련하는 일련의 과정에서 학습이 이루어지게 되는 학습 방법이 이 PBL의 문제 기반 학습이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 4차 산업이라고 하는 세상에서의 이 문제 기반 학습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요? 이러한 PBL의 학습을 토대로 이제 주어진 문제가 아닌 학습자 스스로 세상의 불편한 부분을 개선하겠다라고 하는 문제 제시와 해결의 이 방안이 이 문제 기반 학습의 연결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학습자들에게 실제적인 문제라고 한다면 교과서 중심의 학습이 아닌 이 세상의 이 변화 부분 또는 전공 관련의 변화 부분, 기타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의 이 풀어야 될 문제의 실제적인 것을 이러한 개별 학습과 협동 학습을 통해 이 공통의 해결 방안을 이제 찾아내는 이 문제 기반 학습이 시대의 흐름성의 인재 역량과 이제 맥락을 같이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봅니다. 간단히 이 PBL에 대해서 정의를 해보았고요. 이 문제 기반 학습을 진행하기 위한 이 개요적인 범위를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은 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변화의 속도가 이제 초가속화라고 하는 범위, 과연 우리 교육의 변화 스피드는 어느 정도 될까요? 카멜레온도 일상에서의 삶의 생존의 이 법칙으로 변화되어지고 있는 이 판국의 교육의 이 스피드, 사실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한 이 교육의 혁신의 기회가 와 있지만 아직 교육의 변화 스피드는 그리 높게 감지되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기존 산업혁명보다 4차 산업혁명의 변화는 10배 더 빠르고 300배 더 크고 그 영향력은 3000배 더 이상 강하다고 하는 이 미래 변화의 스피드, 이번 교육의 스피드도 따라가야 되지 않을까요? 누구도 겪어보지 못했던 1차와 2차와 3차 산업혁명, 이 부분은 우리가 이제 답습하고 살아왔다라고 해도 크게 틀리지 않을 겁니다. 1차와 2차와 3차 산업혁명에서의 공존, 그러나 새롭게 열리고 있는 이 4차 산업혁명은 누구도 경험한 바 없이 새롭게 열리고 있는 세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새롭게 열리고 있는 세상에서의 인재의 양성은 창의융합교육이라고 하는 것, 비빔밥과 이 대한민국의 상징성의 이 태극기, 예, 어느 한 부분이라도 빠진다면 상징성은 결여될 수밖에 없는
이러한 이 융합의 창의 시대의 교육의 이 PBL 아주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4차 산업혁명은 디지털 혁명과 함께 인공지능이 서포트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인공지능과 공존의 세상 무엇을 배우고 과연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예를 들면 우리 학생들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어떻게 준비하게 해야 될까요? 이러한 부분에 파괴적 혁신으로 변화되는 교육의 패러다임, 주입식 교육에서 탈피해서 이 PBL이라고 하는 이 문제 기반 학습을 이제 개별 학습과 그리고 협동 학습으로 풀어내게끔 하는 것이 새롭게 열리고 있는 4차 산업혁명 시대와 맥락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 가속화의 이 변화 시대, 교육의 목표, 내용, 방법의 대혁신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앞으로 시대는 더욱더 빨리 바뀔 것이고 거기에 맞추지 못하면 더욱더 힘들어질 것이다. 특히 이 4차 산업에서의 디지털 혁명의 요구 인재는 창의력과 주도력과 적응력이 꼭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 이 엘빈 토플러의 이야기, 한국의 학생들은 하루 15시간 동안 학교와 학원에서 미래에 필요하지도 않는 지식과 존재하지도 않을 직업을 위해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우리 고등학교의 모습이라고 해도 틀리지 않겠죠? 이러한 교육의 이 변화 스피드에 너무 뒤떨어져 있는 우리 한국의 교육. 이번 PBL을 중심으로 우리 학생들의 무한한 창의성의 생각을 끄집어내는 것이 혁신의 패러다임 아닐까요? 미래의 직업세계 변화에서 인공지능 기반의 4차 산업혁명은 현재 초등학교 입학생 중 65%가 현존하지 않는 직업을 가질 것으로 2016년 이 다보스 포럼에서 얘기했습니다. 우리 교수님들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교실에서 우리 교수자들이 외치고 있는 지식의 채널이 과연 미래 지향적인지 아니면 과거에 있던 스토리를 풀고 있는지 자문자답해 보는 것도 어떨까요? 이러한 맥락에 어제 가르친 그대로 오늘도 가르치는 건 아이들의 내일을 빼앗는 짓이다라고 하는 존 두이 근대 교육학의 이 교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세상이 변했고요. 변화 부분에 코로나 사태까지 우리 교육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전과 이후에 교수님들의 티칭 메소드는 바뀌었나요? 아니면 기존 티칭 메소드를 고집하는 부분에서의 이 코로나가 불편함을 주고 있나요? 어찌됐든 이 교육의 이 파괴적 혁신은 어제 가르친 그대로 오늘도 가르치지 마라라고 하는 거. 어떻게 가르쳐야 될까요? 이제 과거의 이야기가 아닌 미래의 이제 쓸모 있는 지식의 채널로 함께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가르쳐야 될까요? 말을 강가로 끌고 갈 수는 있어도 물을 억지로 마시게 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이 참으로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글입니다. 말을 강가로 끌고 갈 수는 있어도 말이 물을 스스로 먹을 수 있게끔 억지로 먹일 수 없듯이 스스로 목마른 만큼 말이 물을 먹게 하는, 즉 어떻게 하면 이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학습을 할 수 있을까요? 잘 가르치기만 하면 잘 되는 걸까요? 아니면 이 개별 학습자 맞춤에서의 이 티칭 메소드를 이제 접근하는 부분이 이제 맞춤 개별 학습의 동기 유발을 최고로 높일 수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 미래 핵심 인재의 잠깐 말씀을 드려보면 융복합의 창의성 인재의 이 필요성, 주입식의 지식보다는 지혜를 활용할 수 있는 상상력, 아이디어, 문제 해결 능력, 미래 예측 능력을 가진 이 융복합의 인재가
우리 미래의 핵심 인재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21세기 융복합의 인재는 자신이 할 일을 주도적으로 찾아서 하는 창의적인 사람, 시켜서 하는 사람이 아닌 주도적으로 자신의 할 일을 창의적으로 실행하는 사람, 일상에 늘 호기심을 갖고 질문이 많은 사람, 이러한 분들이 창의성의 세상의 리더가 될 수 있겠죠. 그리고 특히 중요한 미래를 예측할 줄 아는 사람, 특히 학부모와 교수자의 우리 학생들의 튜터 역할 아닐까요? 이 부분에서 과연 우리 교수자들의 미래 예측력의 지수는 어느 정도 되는지 자문자답해 보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미래 예측 능력의 지수가 높은 교수님이라고 한다면 그 교실에 들어와 있는 우리 학생들의 미래 세상의 삶의 지수 또한 높아지겠지만, 미래 예측 능력이 다소 낮아 전공 부분과 옛날 이야기로 교실에 이 전달자로 서 있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그 교실에 들어있는 우리 학생들의 미래는 불안정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범위, 이런 맥락에 특히 우리 교수자들의 이 미래를 예측하는 이러한 이 흐름성의 이 키워드, 이 부분이 앞에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 굉장히 필요하고 절실하다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분야에 다양한 관심을 갖고 협업할 줄 아는 사람, 자, 혼자 사는 삶이 아닌 협업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간대한 포용력이 넓은 사람, 이기적이고 개인적인 것이 아니고 남들과 소통하고 이제 상호작용할 수 있는, 즉 포용력이 넓은 사람, 이 중에서도 특히 중요한 것은 미래 예측력의 흐름성이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융복합의 인재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개짜들이 생각해내는 무한한 상상력은 이제 실현 가능성 시대로 도래되어 있다라고 해도 틀린 얘기가 아닐 겁니다. 교실에서 엉뚱한 이야기를 하는 친구들은 우리는 난독증 환자라고도 얘기했고요. 그리고 이제 개짜라고도 얘기했는데, 이러한 난독증의 개짜들의 이 이야기가 세상의 흐름성에 해결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우리 교실에 무한한 상상력을 펼칠 수 있게끔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한 무한한 상상력의 기본이 오늘 교수님들과 함께 해야 될 PBL의 문제 기반 학습이다 이겁니다. 왜 그럴까요? 일상에서의 불편함을 불편함으로 그냥 그런가 보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불편함을, 이 문제의 이 불편함을 개선시키겠다라고 하는 이 PBL의 이 학습이 이제 좀 이제 많이 우리 학생들에게 이제 다져진다라고 한다면, 이 불확실성의 세상에 이 불편함이 기회로 세상의 삶의 지수를 더욱더 높일 수 있다라고 해도 틀린 얘기가 아닐 겁니다. 개짜들이 생각해내는 무한한 상상력, 이제 실현 가능성 시대로 도래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PBL의 기본으로 문제 기반 학습을 스스로 풀어내서 사회에 이 공헌자의 입장으로 서게 하는 것도 우리의 역할 아닐까요? 이러한 맥락의 이 콤비네이션의 이 메커니즘, 창의성입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가장 중요한 테마는 융합으로 서로 다른 아이디어를 지속적으로 결합시킴으로써 창의성의 날개를 달아주는 시스템이다. A와 B를 융합해 새로운 결과치를 만들어내는 것이 이제 창의성의 메커니즘, 즉 미래 산업의 핵심은 A와 B가 따로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A와 B가 합쳐짐으로 인해서, 융합되어짐으로 인해서 어마어마한 파괴력의 이제 핵심 성장 동력으로 제공하고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창의적 문제 해결의 기본을 좀 더 살펴볼까요? 창의력은 새로운 방안을 세우거나 새롭게 생각해내는 능력인데요.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에 이미 알고 있는 경험이나 지식을 해체하여 분해하여 새로운 아이디어의 해결책으로 다시 재구성 짜는 것이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이 인간만의 이 고유
창의력은 이제 인공지능이 감히 넘어다 보지 못할 거다라고 했던 우리들의 생각이 이제 인공지능의 학습으로 인간 지능을 넘어가고 있는, 위협하고 있는 시대까지 와 있다라고 해도 틀린 얘기가 아닐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이 문제 기반 학습의 PBL로 불편함의 세상을 개선점으로 이제 이 혁신하는 이러한 학습이 대학에 더욱더 함께해야 되겠습니다. 창의는 99%의 노력과 1%의 영감으로 실현된다라고 하는 에디슨의 이야기를 보듯이 이제 1%의 영감이 무한한 상상력으로 연계되어지는 이 문제 기반의 PBL이 더욱더 교육에 확산되어져야 되겠다 이겁니다. 자, 융합 이야기를 드렸고요. 융합은 A와 B를 이제 하나 묶는 부분이고요. 특히 애플 발명한 것도 없고 단지 찾고 조합했을 뿐인데 이 잡스의 이 난독 중에 개짜의 이 천재성으로 세상이 변했습니다. 전화기가 이제 이 컴퓨터로 둔갑했고요. 컴퓨터로 둔갑되어진 이 스마트폰이 세상을 연결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스티브 잡스의 융합의 천재성 아닐까요? 특히 미래 산업의 핵심은 서로 다른 A와 B를 융합해 새로운 결과체를 만들어내는 것인데요. 이러한 맥락의 기본은 일상의 불편함입니다. 이 불편함을 개선점으로 보는 기회가 4차 산업의 디지털이 서포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의 이노베이션이라고 하는 혁신, 이제 거창한 바깥에서 이제 이 새롭게 변한다는 것이 아니고요. 안에서 밖을 뜻하는 인가, 새롭다는 뜻의 노바가 결합된 것에서 안에서부터 이제 바깥쪽으로 차근차근 새롭게 이제 이 고쳐가야 되는 이런 부분이 혁신의 이노베이션이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교육의 이 뉴노멀, 너무나 혁신할 것이 많지 않나요? 우리 교수님들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교수님의 전공 분야나 교수님의 삶의 부분에 코로나가 불편함으로 와 있지만 이 불편함을 교육의 개선과 교수님의 삶의 이 질을 높이는 쪽에 기회도 함께하고 있다라고 해도 그게 틀린 이야기는 아닐 겁니다. 혁신은 크리에이션이 아니라 크리에이티브 영역이라고 하는데요. 무에서 유를 창조할 수도 있지만 유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도 크리에이티브의 영역이라고 하는 거예요. 좀 전에 스티브 잡스에서 A와 B가 융합되어짐으로 인해서 어마어마한 세상 변화의 이 동력으로 와 있듯이 이제 크리에이티브의 영역은 기존의 무에서 유도 아닌 유에서 약간 10도 정도 기울었더니 이 기울어짐이 명품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 크리에이티브 영역, 일상에서의 이 개선점이 너무나 많은 부분, 이 기본이 PBL이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맥락으로 저의 연구실인데요. 현재 30개 특허 취득과 그리고 15개를 특허 출원 중에 있습니다. 이제 교수자들이 그렇게 중요하게 우리가 연구했던 이 논문이 시대 흐름성에 다소 낮다라고 하는 거, 스팸이라고 하는 얘기까지 와 있습니다. 사실 스팸은 전혀 아니고요. 이 논문의 이 효용도 사회 변화의 큰 축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이 논문의 범위에서 다소 더 벗어나서 세상의 이 불편한 부분을 개선해 주는 이러한 특허의 이 출원 범위도 더욱 높아져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로 보면 되겠습니다. 교수님들 삶의 현재 질이 높으신가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의 시대를 뷰카 시대라고 하는데요. 이 뷰카 시대는 불확실한 미래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 뷰카 시대의 변동성, 불확실성, 복잡성,
모성의 영어 앞자만을 따서 부르는 부분이 벽화시대인데요. 벽화시대의 불확실한 미래, 특히 이 위드 코로나까지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확실한 미래의 벽화시대, 대응의 능력은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전략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이 불확실한 미래의 벽화시대, 이제 한우물을 파는 이러한 이 흐름성에서 벗어나야 되겠습니다. 한우물의 깊이도 중요하겠지만 이 깊이보다 이제 확장성의 넓이의 교육으로 더욱 이제 우리가 함께 해야 되어지는데요. 이제 이 폴리메스의 이 박식가들, 그리고 전공 직업 하나가 아닌 전공 직업 사이드에 많은 이 엔잡러의 이 부분이 우리 청년들의 미래 삶의 한 축에 있다라고 하는 것. 이러한 부분으로 전공 하나만의 학습이 아닌 전공 옆에 A와 B와 C와 D가 많이 합체되어져서 이 불확실성의 벽화시대, 우리의 청년들이 엔잡러로 우리가 생전대열에 낙오되지 않아야 되지 않을까요?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인재는 계명일까요? 거명일까요? 디지털 혁명 시대에서 요구하는 인재, 미래교육학자 신종우.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인재는 개미형일까 아니면 거미형일까? 위드 코로나 와중에 디지털 혁명, 스마트 혁명에 이어 인공지능이 주도하는 4차 산업혁명의 파도가 쓰나미처럼 밀려오고 있다. 위드 코로나 와중에 디지털 혁명, 스마트 혁명에 이어 인공지능이 주도하는 4차 산업혁명의 파도가 연일 밀려오고 있다. 인공지능이 제2위 인격체로서 기계가 등장할 경우 인간과 자연이 모두 기계의 통제 아래 놓이는 파도가 닥쳐오면서 우리 인간 사회에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관계혁명의 파도가 인류 사회에 충격을 주면서 새로운 문명이 어떻게 도래할 것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신태균 전 삼성인력개발원 최고학습 책임자가 저술한 인재의 반격을 기초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인재를 살펴보고자 한다. 전통적 산업형 인재가 새로운 시대의 디지털, 스마트, AI형 인재로 혁명적 대체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4차 산업혁명 시대로 접어들었다. 4차 산업혁명은 어떤 인재를 요구하는가? 이 시대가 필요로 하는 인재는 과연 어떤 유형의 사람들일까? 그들은 어떤 지식과 기술을 갖추고 있으며 기존의 전통적 인재와는 어떤 차이를 보이는가? 바로 인재 4.0 문제이다. 과거에도 시대 변화에 따라 인재상 변화는 계속되어 왔다. 산업화 초기 중무장대 산업이나 경박단소 산업 같은 전통적 산업 경제에서 필요로 했던 인재는 이른바 개미형 인재다. 한마디로 근면 성실형 인재라 볼 수 있다. 2000년대 들어서면서 직업관이 바뀌고 인재상이 달라지기 시작했다. 21세기에 새로운 경영 패러다임이 대두되기 시작되었다. 뉴 밀레니엄과 디지털, 인터넷 혁명의 영향으로 일하는 방식에 대한 선호가 달라지기 시작했다. 이제는 개미의 시대에서 거미의 시대로 간다.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는 핵심 기술과 산업을 생각해볼 때 이제 시대가 필요로 하는 상징적 동물은 개미가 아닌 거미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 연결의 시대에 거미만큼 연결 능력이 뛰어난 동물이 어디 있을까? 거미줄 하나로 그렇게 손쉽게 자신만의 독자적 영역을 구축할 수 있는 동물은 없다. 지난 수십 년을 거쳐 현재에 이르는 동안 세계적으로 앞서가는 기업이 2000년대 초반까지 인재상의 변화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인재 1.0은 1980년대의 개선형으로 근면, 성실, 표준, 모범이었으며 인재 2.0은 1990년대의 혁신형으로 혁신, 도전, 튀는 인재이며 인재 3.0은 2000년대의 창조형인 디지털형 인재, 물음표를 느낌표로 바꿀 수 있는 인재였다. 그렇다면 앞으로 전 세계를 주도할 4.0 인재는 어떤 조건을 갖춘 사람일까? 첫째로 환경적으로는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고,
둘째로 산업적으로는 초탈무극의 산업 구조를 이해하면서 플랫폼 사업 같은 패러다임을 이해하여야 한다. 셋째로 4.0 기업이 필요로 하는 전 지구 생태계와 인류의 번영을 가슴에 품으며, 넷째로 4.0 경영에 필요한 마하 경영을 주도하고, 다섯째로 불가능에 도전하는 4.0 혁신에 적합한 인재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조직에서는 수평 조직, 플랫폼 조직, 생태 조직에서 생활하는 데 적합한 여러 조건을 두루 갖춘 복합형 인재여야 한다. 위의 6가지 조건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하나의 논리적 결과로 귀결되고 있다. 문명이 바뀌면 사업이 바뀌고 기업과 경영, 그리고 혁신 방식이 바뀌며 조직과 리더십 또한 바뀌게 된다. 21세기의 모든 기업이 처한 바로 이 6가지 도전을 해결하는 데 필요한 인재가 바로 4.0 인재다. 결론적으로 문명이 바뀌면 사업이 바뀌고 기업과 경영, 그리고 혁신 방식이 바뀌며 조직과 리더십 또한 바뀌게 된다. 21세기의 모든 기업이 처한 바로 이 6가지 도전을 해결하는 데 필요한 인재가 바로 4.0 인재다. 네, 4.0 인재가 이제 시대의 흐름성의 4차 산업의 이제 거미형이라고 하는 거예요. 특히 거미는 이 4차 산업의 이 IoT 초연결성과 같은 맥락을 하고 있는데요. 이 같은 맥락에서의 거미줄은 어느 이 방향에 쳐야 될까요? 거미줄의 연결성은 이 좋은 반면에 이제 거미줄의 이치를 잘못 설정하면 전혀 시대의 흐름성과 맥락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 초연결성의 거미형의 거미줄이 시대의 흐름성의 방향과 거의 동일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우리 교수님들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지금까지 이 4차 산업이라고 하는 이 세상에서의 디지털의 혁명, 그리고 이 불확실성의 미래에서 요구되어지는 이 뷰카 시대의 이 폴리메스의 엔잡러를 살펴보았고요. 이러한 엔잡러의 폴리메스형의 인재들이 지금부터 우리가 생각을 함께 하고자 하는 이 PBL이라고 하는 문제 기반 학습에는 상당히 앞서는 사람들이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정리를 해보면요. 이 PBL은 학습자들에게 실제적인 문제를 제시하고 그 제시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학습자들 상호 간에 공동으로 문제 해결 방안을 강구하고 개별 학습과 협동 학습을 통해 공통의 해결 방안을 마련하는 일련의 과정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학습 방법이다라고 다시 한번 정의를 해봅니다. 이러한 이 교수자들에게 제시한 이 교수자가 학습자들에게 제시한 이 문제 푸는 방식의 이 일반화가 이제 결론적으로 자신이 문제를 이제 찾아내고 그 문제를 스스로 풀어내게끔 하는 것이 PBL의 학습 방법의 제일 원동력이다라고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러한 PBL을 학습하기 위해서는 이제 셀프 다이렉트 러닝이라고 하는데요. 자기주도 학습입니다. 이제 어떠한 규제나 타의 어떠한 이 규제 속에 이제 학습하는 것이 아니고요. 학습자가 주체가 되어 학습 과정을 스스로 이끌어 나가는 학습 활동으로 학습자 스스로 주도권을 가지고 학습 목표를 설정하고 학습 전략을 사용하며 학습 결과를 스스로 평가하는 일련의 과정이 PBL의 자기주도 학습이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우리 교수님들 다 알고 계시겠지만 이 PBL의 활용 스토리를 잠깐 한번 소개해 보고자 합니다. 특히 이 하버드 로스쿨에서 이제 케이스 메소드로 제일 먼저 시작했고요. 이 학생들이 법조인처럼 사고할 수 있도록 교육에 초점을 두고 이 법과 이 로스쿨 학장이 이제 제안을 했는데요. 이제 원자료인 법정 사례를 직접 검토하고 스스로 질문하고 토의와 토론을 통해 결론 내리는 이러한 이 제안,
그리고 제안하고 적용했더니 초기에는 강한 저항도 있었고요. 그러다가 이제 1920년대부터 시카고 예일 대학 등으로 확산되어져서 이제 기반이 글로벌로 이제 넓혀졌다라고 해도 크게 틀린 이야기는 아닐 겁니다. 특히 이 하버드에서 시작되었던 이 PBL이 결과적으로 이제 학생에게 요구하는 이 문제를 빠르게 이제 이 바꿔 이 불편함을 바꾸듯이 빠르게 이제 전환시키는 포인트다라고 보면 되겠고요. 첫 번째는 하버드의 로스쿨에서 진행됐고요. 이제 두 번째는 하버드의 이 경영대학 학장이 이제 케이스 메소드를 이제 경영대 교수 방법으로 다시 런칭을 했는데요. 특히 법학에서 마무리가 된 판례가 현재 소송사건 해결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반면 경영학 문제는 반복이 불가능하므로 문제 상황을 제시하는 사례로 이제 조금 발전되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변천사의 PBL은 1970년대 중반에 의과대학 교육의 문제점을 개선하기에 개발된 교수 학습 모형이다라고 이제 기반으로 이야기할 수가. 특히 이 PBL의 이 기본은 이 처음에 이 시작했던 로스쿨, 경영대학, 그 다음에 이 메디컬 스쿨에서 이제 기반으로 확장되었습니다. 특히 의과대학 학생들이 오랫동안 매우 힘든 교육을 받으면서도 정작 병원의 인턴이 되어서는 실제 환자들을 만나 진단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원인을 의과대학들이 하는 낡은 교육 방식에 있다라고 진단했고요. 문제를 이제 찾아냈고요. 그걸 풀어내기는 이 부분으로 이제 확장이 되었습니다. 전통적인 의과대학 교육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의사가 되기에 학생들이 갖춰야 될 지식이나 기능이 무엇인지 이제 찾아보았고요. 그리고 그 기반을 통해 의대 학생들이 기초과학 수업을 들으면서 엄청난 양의 지식을 암기하지만 졸업 후 실제 병원에서의 환자의 대면의 이 진료에서는 별다른 능력을 보이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 이 부분이 문제점으로 찾아낸 이 문제점을 해결하게 된 원동력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전통적 커리큘럼에서는 그러한 이 문제 해결의 방안의 학습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찾아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환자를 진료하기 위해서는 환자가 제시한 문제 상황을 정확히 분석하고 적절한 처방을 내려야 하는 상황이 대부분인데 반해 전통적 형태의 암기주의 교육은 그러한 개별 상황에 민첩하게 대응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것. 혹시 우리가 교실에서 지금 예치고 있는 이러한 스토리들이 혹시 문제 해결식의 이야기인지 아니면 교과서 중심의 이제 주입식의 교육인지도 한번 자문자답해 보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그러면 왜 PBL인가요? 특히 PBL은 답을 암기하는 형태의 교육은 이제 사라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수자들이 예치는 부분에서 받아 쓴 내용을 답이라고 쓰고 100점 만점에 공부 잘한다라고 하는 이러한 주입식의 교육은 이제 이드 코로나와의 함께하고 있는 교육의 너멀에서 사라지게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정답을 맞추는 교육보다는 정답을 찾는 과정을 발견하는 교육이 더욱더 미래지향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미래 사회의 문제는 답이 있는 문제보다는 답이 없는 문제가 더욱더 이 불확실한 뷰카 시대에 많아지지 않을까요? 정답이 있는 문제는 그 답을 검색해서 찾으면 간단히 해결되지만 정답이 없는 문제의 경우 그 해결책 자체보다는 해결 방식이 더 중요해지기 때문에 우리의 티칭 메소드가 문제 기반으로 시작되고 그리고 문제 기반을 스스로 풀고 동급생들과 협업할 수 있는 이러한 PBL 기본이 학습이
현재 우리 교육에 함께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PBL은 실무에 가장 필요한 방식이다. 특히 실무는 변동성이 너무 많은 이 부분입니다. 이 많은 변동성의 폭이 하루에도 많은 또는 이 산업 분야의 모든 부분이 변동성이 큰데요. 이 변동성에 특히 PBL 너무 적합한 학습 아닐까요? 특히 PBL의 이 자기주도적 학습자에게 제공되는 이 PBL의 몇 가지 요소를 살펴보면 첫 번째, 학습에 대한 애정과 열정을 고취할 수 있다. 두 번째, 학습자로서의 자기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자아 개념을 고취할 수 있다. 학습 기회에 대한 개방성 기회 제공을 받을 수 있고요. 학습에 대해 솔선수범하며 독립적 고취를 할 수 있고요. 자신의 학습에 책임감을 부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자기 주도 학습이 이렇게 큰 이 효과를 제공해 주고 있다.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전통적 형태의 교육에서 가르치는 자와 배우는 자의 이분 관계에서 벗어나 보다 협력적이고 주도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이 PBL에서의 제일 중요한 하나의 팩트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PBL의 특징도 한번 살펴볼까요? PBL은 여러 번 언급을 했지만 문제에서부터 학습이 시작되고요. 특히 PBL에서는 문제가 제시되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활동으로 학습이 시작되며 문제는 학습해야 하는 내용을 모두 포괄하는 광범위한 문제로 PBL에서는 실생활에서 경험할 수 있는 사실적이고 실제적인 문제가 사용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PBL의 시작은 문제 기반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 기반의 PBL은 학습자 중심의 학습 환경이고요. 그리고 그룹 활동을 중심으로 학습이 집단 지성의 협업으로 진행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쉽게 우리 교실에서의 조별 팀 메소드로 묶는 부분이 이 PBL에서 요구되어지는 이 협업의 집단 지성이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 PBL의 특징은 자기주도적 학습을 통해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게 된다. 자, 경험을 통해서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게 된다. 굉장히 미래 인재에서의 핵심 요소 아닐까요? 그리고 다섯 번째의 이 PBL의 특징은 교수자의 역할이 지식 전달자에서 학습 진행자 또는 촉진자의 튜터의 역할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수자의 역할이 튜터, 학습자로 하여금 문제를 더 잘 이해하게 하고 학습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질문을 제기함으로써 학습의 이 문제 기반 학습을 더욱더 촉진할 수 있게끔 원동력을 제공해 주고 있는 튜터의 역할이지 지식 전달자가 아니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이 PBL을 잠깐 좀 나누어 보면요. 전통적 문제 중심 학습법, 그리고 문제 기반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보는데요. 전통적 문제 중심 학습법은 학습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확인하기 위한 방법의 이제 차원으로 문제가 제시되었다면 문제 기반은 학습을 시작하기 위한 방법으로 문제가 제시되어집니다. 두 번째, 한두 개의 사실적 지식이나 원리를 적용하는 단순한 문제의 전통적 문제 중심 학습법이었다면 문제 기반은 학습해야 하는 내용을 모두 포괄하는 광범위한 문제, 여러 개의 개념과 원리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복잡한 문제, 한 개가 아닌 다양한 해결책. 그리고 이제 전통적 문제 중심 학습법에서의 교수자가 문제 해결에 필요한 내용을 학습자에게 강의를 통해서 알려주는 반면에 문제 기반 학습은 학습자 스스로 문제에 대한 답을 이제 찾아내야 된다라고 하는 거. 이 부분에 교수자가 이제 이 퍼실리테이터의 역할을 충분하게 튜터로 이제 수행을 해 줘야 되겠습니다. PBL은 문제를 활용하여 학습자 중심으로 학습을 진행하는 교수 학습 방법으로 문제 기반은 문제가 되고 문제 중심은 문제가 목적으로 접근하는 방식으로 반대이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PBL의 학습 방법은 이 프로젝트 베이스와 그 다음에 이제 문제 기반 학습을 묶어서 우리는 이제 통칭 PBL이라고 합니다. 즉 문제 중심 학습의 PBL 단어와 프로젝트 기반 학습으로 우리는 이제 융합 PBL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러한 PBL은 교수자 중심이 아닌 학생 중심입니다. 즉 교과서는 하나의 답을 위주로 학생을 평가했지만 문제나 프로젝트는 다양한 사고력을 대화와 토론으로 발표하는 교육 방식이다라고 하는 것. 교수자의 주입식 교육의 지필고사의 평가 방식이 아닌 이제 문제나 프로젝트의 다양한 사고력을 이제 대화와 토론으로 발표하는 이 교육 방식으로 이제 이 팀 중심, 문제 기반 중심이 합쳐서 PBL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PBL은 과거의 교과서의 답이 사회 활동에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했다면 PBL 학습의 문제나 프로젝트 해결을 통한 사고력은 사회 활동, 직업이나 직장 생활에 큰 도움을 주는 학습 방법으로 특히 이 불확실성의 뷰카 시대에는 더욱더 PBL의 학습이 이제 기본적으로 전공에 함께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 기반의 포인트 한번 볼까요? 케이스가 문제 해결을 위한 중요한 자원으로 사용되고요. 그리고 케이스가 문제 해결을 위한 좋은 참고 자료로 사용되고요. 그리고 케이스가 중요한 학습 자원으로 사용되어져 문제 해결에 중요한 이 스타트의 시작점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현재 이 문제 기반의 시작점, 이 부분이 PBL이라고 하는 거. 이 학습과 일상에서의 이 문제, 이 해결할 것들이 너무 많다라고 하는 거, PBL의 큰 선물 아닐까요? PBL의 이제 가정 이 프로세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면 PBL의 단계는 총 문제 제시와 확인과 자료 수집, 그리고 해결한 도출, 해결한 발표, 그리고 정리 및 평가에서 총 6단계를 우리가 프로세스로 얘기하고 있는데요. 특히 이 문제 제시에서의 활동은 PBL 활동을 위한 문제 시나리오 제시, 그리고 이제 학위는 이 문제 이해 및 분석, 실천 계획에 대한 이해 및 분석을 해야 되겠고요. 자료 수집, 이 부분 이 플립 러닝의 기반으로 하고요. 그리고 문제 제하기 및 해결한 도출, 이것은 그룹 토의로 보면 되겠고요. 마지 5번째에 이제 문제 해결하는 이 그룹 해결한 발표 또는 전체 토론 및 평가에서 이루어지고요. 마지막 이제 학습의 결과 및 정리는 이제 학습 내용, 지금까지 문제를 풀어오는 부분에 대한 전체적인 총평이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특히 PBL 환경에서 교수자는 크게 교수 설계자, 학습 촉진자, 학습 결과 평가자의 튜터의 역할이지 절대 이 주입식 교육같이 교수자가 앞서서 진두지휘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특히 PBL 환경에서 학습자는 문제 해결자, 그리고 자기 주도적 학습자, 그리고 협력적 학습자의 역할로 이제 구분되어진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더 중요하기 때문에요. 교수자의 역할은 교수 설계, 그리고 학습의 촉진, 그리고 학습 결과의 평가자. 우리 학생들은 문제 해결자, 자기 주도적 학습자, 그리고 협력적 학습자의 역할로 PBL의 학습을 이제 더욱 좀 심층적으로 진행하다 보면 상당히 좋은 학습법으로 이 불확실성의 세상에 이 창의적인 인재로 더욱 발돋움할 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수님들 PBL 잘 알고 계시겠지만 제가 조금 정리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한국해양대학교 교수님들과 이러한 이 줌을 통한 이 3번의
원격 특강에서도 뵙고요. 또 영상에 이 세 개의 영상에서도 또 뵙게 되었는데요. 우리 한국해양대학교의 무궁한 발전 기원하고 언제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요. 소중한 인연 지속되기를 더욱더 소망하고 이제 우리 한국해양대학의 우리 교수님들과 작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